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중앙대학 역사학과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공은 일제 행정인데 사실 이제 의료만 전문적으로 전공한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공 분야가 일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국을 식민지배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국을 식민지배할 때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썼을까라는 것이 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메이주시민을 할 때 뭐 이와쿠라 사절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 사절단을 보내고 그들의 어떤 근대적인 발전의 기초와 과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동양에서 처음으로 상업화를 할 때 서양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식민지배 체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구열강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식민지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와 동시에 관료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배를 위한 관료 양성의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는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독자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준비하는 조직 자체가 없이 그냥 정말 무대포로 이제 한국에 막 덤벼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구 열강은 그들의 어떤 기준이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들이 어떤 사법 체계, 어떤 교육 체계를 받아들였는지, 어떤 철도 수송을 받아들였는지 여러 분야를 거쳐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학위도 받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아주 독특하게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의료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법이라든지 교육이야 그들이 하수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압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분야긴 한데 왜 굳이 일제가 한국에 그렇게 의료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외에 파견한 이제 관료가 한 4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관료라는 것은 이제 의사들도 이제 관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일제가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식민지배 체제를 수용하는데 그때 다 일본인을 보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인이 포함된 분야가 있었으니 그게 또 의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시면 서울에 이제 백병원이 있고 이제 인제대학교가 있는데요. 백인재 박사가 바로 이제 한국인 최초, 또 이제 서양의 이제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근대의학을 배워오신 분이긴 합니다. 나중에 납북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셨지만, 그 정도로 아무리 한국인이 하더라도, 이른바 그들이 조생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면 이들은 그 한국인도 동등한 일본인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의학 분야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기 군산에 와서 우리 원장님을 만나면서 이런 분야에 좀 더 연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거는요, 사실 제가 연구할 때보다는 이제 박윤재 박사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선학들이 연구하신 걸 종합했는데,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청중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좀 뭔가 이제 좀 쉽게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축을 해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식민지 의료체가 형성되는 시기와 확대되는 시기, 재편되는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보니까 이제 서양 의술의 효용과 병원의 보고에 따라서 이런 식민지배 체제의 어떤 효용성과 곤란성 등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 대형 제국 의사가 치료하는 병이 많아질수록 우리 식민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사들의 활동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배 체제 의사들은 한편으로 이제 식민지배 체제를 옹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하는 존재로서 한반도에 이제 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제강점기 전에 한국에는 대한의원이 존재했었는데 나중에 조선총독의원이 되고 지방에는 자해의원이라는 조직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거 이주하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냐가 이주의 관건이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료가 확장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못한 것이 외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오구선 박사님께서 이제 외과 수술에서 많은 기여하신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한의학이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다 보니 외과를 예술로 처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외과 등등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까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도 이제 식민지 조선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식민지배의 용이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인에 대한 이른바 시료, 어떤 베네피셔리한 진료다 이러면서 무료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일정한 진료비를 부담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시혜적인 어떤 차원이라는 그런 명분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한국인들이 이제 무료로 치료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 이제 의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하는 식으로 해서 임상 실습의 대상으로도 좀 전환했다는 부분이 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선의 전통적인 질병들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디스토마라든지 성홍열 등의 질병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자해의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강제합백 이전에는 전주, 청주, 함흥이 중심이었는데 강제합백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각 도청의 소재지에 하나씩 설치되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이제 그 산간 지역을 포함한 의료 공백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의라는 제도를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의사들을 좀 더 왕진 형식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의료 체계의 확산과 어떤 촘촘한 그런 망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방의 자유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했던 북간도라든지 또는 훈춘, 그래서 이제 연해주와 북간도 사이의 훈춘 지역 등등까지 이런 이제 일본인들 사이에 진출해서 마치 그쪽 지역까지 이제 일본인의 어떤 그 관할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죠? 독립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들 지역까지 일본이 다녔을 때 그렇게 한 번에 독립군을 이제 막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일본인들이 의료의 어떤 혜택을 내가 베푼다는 식으로 진출함으로써 이제 뭔가 그 의료 공백지대에 있는 북간도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독립군과 또 이제 그 가족들의 어떤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의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다 보면 그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바로 건설 토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철도 부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데 때로는 철도 부설이 연기될 정도로 병원 증설은 더욱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륜동 이후에 이제 일본의 이제 강력한 반발을 가지게 된 조선인들의 민심을 좀 더 이제 무마하는 목적으로도 20년대 이후에 병원 증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원래는 서양인들이 만든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도 높았어요. 근데 점점 더 일제가 병원 진료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뭔가 이제 서양인들의 의료시설을 압도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더욱 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에 병원을 증설하다 보니 당연히 의료진과 시설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의료진들은 과중한 그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그러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 만든 병원의 혜택을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병원들은 증설이 되긴 되지만 뭔가 그런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교통이라든지 산업의 인프라가 있는 지역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제주 일본인은 20% 정도가 이런 의료 혜택을 받다고 치는데 전체 한국인의 1%만이 지방에 있는 자유의료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엄청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제 일본인들은 또 한국에 왔을 때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가 되잖아요. 한국 이주해서. 근데 이제 병원도 그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에 또 설립되는 게 먼저니까 그러한 영향으로 설립되는 건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보이지만 이용자의 전체 비중을 봤을 때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다 이렇게 볼 수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의사 면허를 받았을 때 그 의사 면허를 받아서 병원을 열 수 있는 그 지역이 한반도냐 아니면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 지역을 포괄하느냐를 둘러싸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과연 이제 한반도의 의학 교육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두 번째로 한의사를 의사로 볼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1900년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이제 보면 한의사가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일제가 강점한 직후에 보면 이제 서양 의학을 배운 사람을 의사라고 규정했고 한의사는 의생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을 치는데 지금이야 의대를 나와야 시험을 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의사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보시면 1년에 2번 치는데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5년 이상 의수를 습득한 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의사 밑에서 뭔가 이제 일한 자 이런 많은데 그런 자는 일정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규정이죠. 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보충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보면 세브란스 의학교가 이제 무시하니까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 충북부의 부속의학 강습소 졸업생은 졸업학 동시에 시험 안 치고도 바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다른 그런 이제 병원 그 이제 사립 의학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치를 때는 두 가지의 수동 자격을 주어졌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의사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죠. 선발하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들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합격자가 많지는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응시자가 이만큼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30년대 들어서 갑자기 합격자가 훅 증가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이제 일본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면 군의관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의 합격 허들 자체를 낮춘 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사를 이제 양성하는 식으로 해서 서양의학만 의사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치기 하는데 그렇다면 한의사는 실업자가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의사를 무시했지만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없으면 이 나라가 그 의학 체계가 또 안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부족해서. 그래서 의생이라고 한정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구위생, 그 다음에
제한적인 라이센스를 주는 제한된 한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1,8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조선총독부가 통계로 본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신문을 보니까, 야, 설마 1,800명 다 죽였어? 무시하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와, 한의사가 이렇게 하나 많을 줄이야. 그리고 내가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 다 줬습니다. 거의 다. 5천, 거의 6,000명 정도를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의사의 공백을 채우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를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는 게 또, 그러니까 양면성이다. 그러니까 한의학 자체는 무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의사를 이렇게 그 의학의 체계에서 또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면허를 인정받고 의생이 됩니다. 그래서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생존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방접종 체계를 강화하는데, 그때도 이제 한의사들이 모토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방역과 그런 보건 체계에서 의생이라고 불린 한의사들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가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강습훈련을 가지고 이제 의생들에게 서양의학을 계속해서 교육시켜서 그들을 계속 활용하는 모습이 일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의원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선생님들께서 의학 전문학교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그 의학 전문학교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부설의학교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성의학 전문학교는 합쳐지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뭔가 관리의학 체계가 이제 확대되거든요. 좀 이따 다시 또 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 20년대부터를 좀 잠깐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이런 의료 체계와 의료 체계 관리를 군대가 책임졌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많이 책임졌는데, 그걸 정사적으로 민간에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지사가 그런 여러 가지 체계를 갖게 되는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교시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시가균이라고 해서 아주 세계적인 일본 대표하는 의학자였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일본인이긴 하지만 뭐랄까 이런 이제 도쿄 제국대학 중심의 의학 교육과 그 다음에 의학자 양성 체계를 부정하고 다양한 어떤 출신들을 통해서 이제 상호 파벌을 이제 깨트리는 방식으로 해서 조선의 의학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시가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가 와가지고 조선의 의학 체계를 많이 이제 건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최초의 어떤 민간 의사를 부임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학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일제강점기 유일한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보통 제국대학은 이런 인문학부가 있고, 그다음 의학부가 있고, 이공학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칼리지가 있는데요. 이 경성제대는요, 딱 2개밖에 없어요. 바로 법문학부랑 의학부. 그만큼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의학을 중시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 이 의학부를 만들어서 이미 이제 경성의학 전문학교가 있는데 왜 만드냐 했을 때,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경성제대로 승격시킨 게 독자로 별도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국대학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왜 했을까 했을 때 바로 그만큼 조선의 의학을 중시했고, 한편으로는 또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의료체계를 연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자체가 상당히 그만큼 조선 일제강점기 의료체계를 그만큼 이제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 마로니로 공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의학을 연구하는 지기가 만들어지는데 20년대에 지방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이런 그 의사 양성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죠. 오늘 이제 개신교 많이 이제 개신교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시죠? 평양과 대구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스테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톨릭이 들어서 가톨릭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개신교가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크리스토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두 도시를 중심 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이제 우드 브리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 아내입니다. 의사님 아내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고 이상이 이제 간호사인데 이렇게 토탈 개인적으로 이제 7명의 어떤 이제 의학생을 양성하는 시작으로 해서 독자적인 의학 교육을 대구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구 평양은 이제 선교사들 중심으로 독자적인 의학 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그걸 이제 정식 의사 면허 취지로 끌고 돌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사 면허 달라고 빨리 이거 정식 의학 승격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나중에 그 두 지역에서는 이제 관립이 아니라 공립 의학 전문가들 승격을 내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사례처럼 이제 조선 이외에도 일본과 타이완 등지 일본 제국 전체에서 개혁하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평양의학 전문학교 모습이고 여기가 대구의학 전문학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지방의학교의 중심지였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자 의학을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의학 교육도 막 일본이 인정해주고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실제로는 의사 양성이 많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은 1000명당 의사가 0.91명인데 타이완 1.4, 조선 0.013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일본 본국의 9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심지어 타이완보다 더 떨어져요. 그만큼 한국의 어떤 의학 교육을 외형적으로 확장하면서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사 양성은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등을 하고 방역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년에 들어서 일제가 이제 뭔가 이른바 보건과 후생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예비 군인을 키우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시험에 체력 검사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황국 시민 체조를 유포하고 이른바 국방경기라는 이름으로서 체육대회 때 군사훈련을 체육대회 종목으로 넣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전반적인 이제 질병 치료보다도 더 선제적인 이제 보건을 강조하게 되는 모습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체육대회입니다. 아니 체육대회인데 뒤에 막 거의 100kg가 넘는 쌀가마니를 막 사실 몸에다 흙인데 막 이렇게 달리게 합니다. 이게 한 체육대회. 그지 그만큼 뭔가 빠른 시간에 또 혼자 안 달려. 왜? 전쟁은 같이 이렇게 군인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강건한 이런 이제 건강한 이런 이제 한국 시민을 양성을 하는데 그때 의료가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완화해서 아까 도표 보셨죠? 의사 수가 조금 더 많이 증가되고 근위가 확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의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5년 이상의 의술을 수련한 자로 과제 마쳤거나 인정된 자 그래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사를 치게 함으로써 일본에 좀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로서 이제 의사 시험을 완화한 한편 이제 일본사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된 이후에 바로 한 달 만에 뭘 먼저 했냐? 의료 관계자 직업 신고 명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사님들하고 간호사들 등을 지역적 거주 상황과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의료 관계인들은 무조건 의사를 포함한 한의사 모든 이제 의료인들은 44년 8월 달부터는 이제 무조건 내가 명령이 당연히 개개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강제하는 법까지 이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44년에 전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징병령을 발표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사실 전쟁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 총을 박아줍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 총 가지고 자기들이 쏠까봐.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44년에 가서야 전체 한국인들의 총을 두고 끌고 가는 징병령을 발표하는 그때 동부와 동시에 의료인들을 전부 다 동원한 체계를 이렇게 확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식민지를 좀 더 용이하게 식민지배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식민지 의료 체계에서 이제 조선에 대한 독자적 의료 체계를 강통립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인리학 교육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평양 대구가 중심으로 이제 거점했던 측면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의료인들을 전시 동문 체제에 동원하기 위해서 강제적 과정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바쁘게 말씀드렸는데